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가끔씩 신조어가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곤 했었는데요. 요즘은 뭐 핵꿀잼, 핵노잼, 그리고 꿀잼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옛날 얘기한다고 그렇게들 싫어한다고 그래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이 통하려면 정말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이렇게 배워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써요. 안물, 안궁, 안 물어봤어요. 안궁 구매는 애교 수준이고요. 네. 지금 교실에서 애들이 야 생선 줘, 생선 줘, 내 생선 줘 해서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나 무슨 수산물을 왜 이런가 했더니 생일 선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예전에 남친 여친이 처음 나왔을 때 사용하지 마라. 다른 네. 단어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도 요즘에는 남친 여친을 많이 맞아요.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줄임말이 막 나오면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예쁘고 교육적인 말이 이왕 생겨날 거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이제는 좀 제발 좀 별다줄. 별다줄. 별다줄? 별다줄. 별다줄이 뭐예요?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의 줄임말이야. 아. 너무 줄이다 보니까는 네. 이제는 아이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건 있는 말이에요, 별다줄. 지금 뭐 혼자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낸 거죠. 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제가 안 만든 돼요. 얘기는 하나 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부터는 고무줄. 고무줄? 고만 좀 무리하게 줄여라. 고무줄. 그만 좀 무리하게 싫어. 어찌스럽다. 근데 좀 더 큰 아이들은 더 잘 만들어내지 않아요, 선생님? 네,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학생이 저에게 나일리지 좀 그만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마일리지도 아니고 나일리지는 뭐예요? 나이하고 마일리지를 합쳐서 나이를 앞세워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좀 약간 느낌이 온다. 수준이 있네. 네, 많이 좀 만들려고 그래요, 고등학생들은. 괜찮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속상했던 건 아니고 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는 거에 되게 속상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이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일리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개그감도 좀 있고 나쁘지 있어 않은 것 보여요. 같아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요, 교육상 이런 말 너무 쓰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말을 써야 돼라고 얘기를 계속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제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그래도 좋은 습관을 좀 기를 수 있도록 충고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때문에 줄임말이 자꾸 익숙해지고 있는데 네. 아이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걔네들이 쓰는 말이 익숙하다면 내가 좀 관심을 갖고 그건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봐서 좀 의사소통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표준말을 쓸 수 있으면서 그런 말을 쓰는 건 괜찮은데 표준말을 아예 모르면서 그런 말만 쓴다는 건 맞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문장을 쓰는 습관은 어느 정도 가정교육을 통해서 들이는 것도 또 다른 그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정말 좋은 말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고 이게 학습 습관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수다하기는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문을 두드려줬습니다. 어떤 수학적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인천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어머니. 수다하게 출연했던 엄마에게 추천받아서 저희 아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제 수학이 유명해져서 소개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특히 초등 쪽에서는 아우 인기 아주 많습니다. 주인공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고등학교 1학년 차수빈 양을 소개합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수빈이. 계량기까지 사용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집중하는 수빈이의 표정. 대체 지금 무얼 만들고 있는 건가요? 수빈아,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빵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제가 꿈이 요리사라서 가끔 이렇게 집에서 간식 같은 거 종종 만들어 먹어요. 아, 꿈이 요리사였군요. 빵이 맛있게 구워졌을까요? 완성됐습니다. 와.
전화를 갔던 우리 PD님 좀 부럽네요. 근데 오래간만에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도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대요. 와. 실력이 대단하죠. 정말 먹음직해 보이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학급 반장이자 학생의 임원을 맡을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수빈이. 그런 수빈이에게 대체 어떤 수학 고민이 있는 걸까요? 우리 수빈이가 얼마 전에 학원을 모두 그만두었거든요. 그래서 수빈이의 학습 습관도 점검하고 그리고 수빈이에게 맞는 정확한 공부법도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말고사 날 고맙습니다. 딸 왔어? 잘 갔다 왔어? 시험은 잘 봤어? 완전 망한 것 같아. 왜? 나는 공부 열심히 했잖아. 공방만큼 안 나왔어. 시험치. 꾸준히 학원을 다녔지만 70점을 넘기기 힘들었던 수학. 비내 많이 어려웠어? 엄청 어려웠어. 엄마, 나 학원 끊고 혼자 공부하면 안 돼. 혼자서 해볼 수 있겠어? 도전해볼래. 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수빈이의 선언.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수빈이에게는 쉽지 않았을 결정인데요. 대체 왜 학원을 그만두기로 한 걸까요? 수빈이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적진 않습니다. 하루에 평균 따지면 3시간 정도 된다고 봐요. 수학 시간만. 한데도 수학 학원에서 배우는 것만큼 시험 성적에는 반영이 되지가 않아서 또 학원을 다니던 뭐 집에서 공부를 하던 크게 성적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가족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저러면 진짜 고민이 되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 그래도 어쨌든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아이가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하지 않으신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고등학교니까는 또 신중하게 그럼요. 또 선택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수빈이를 도와주기 위해 학습 습관부터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수빈이. 구체적인 직업군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한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자세나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을 봐서 칭찬할 만합니다. 진짜 그렇네요. 아예 독서실용 책상을 집에 들여다 놓았는데요. 큰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학원에 위주를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고 저 혼자 공부하려니 좀 막막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공부 방식이 저한테 어울리는지 잘 몰라서 좀 힘든 점이 있어요.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좀 힘드네요. 아마도 혼자서 하겠다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기는 했는데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조금 헤매는 것 같네요. 학원에 익숙해진 터라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학원을 그만두면서 수빈이가 결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념서 위주의 공부인데요. 기초가 탄탄해야지 그래도 어려운 문제까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념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초를 좀 다지기 위해서. 공부 잘 돼. 혼자 하니까 힘들지 않아? 초반이라 좀 힘들어. 열심히 우리 딸. 이거 물좀 마시고. 엄마의 사랑이 담긴 주스를 마시고 다시 힘을 내봅니다. 문제풀이에 돌입한 수빈이. 그런데 아까 개념서와는 완전히 다른 단원인 것 같은데요? 수빈아, 이 문제집은 뭐야? 이거요? 제가 어려워해서 이제 문제만 많이 모여있는 풀이형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사하고 그 단어는 틀린 것 같은데 네. 이거 푸는 이유가 뭐야? 아, 이건 제가 모르는 게 좀 많아서 이 부분에 진짜 복습식으로 한번 다시 해보고 있어요. 원래 지금 단원하고는 안 맞는데 복습 차원에서 이제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공부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수빈이가 지금 현재 어려운 단원이 뭐야? 방정식이랑 뭐 이제 수투 같은 경우에는 뭐 집화 그런 것도 어렵고 함수도 좀 어려워하는 거 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방정식과 함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후행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수빈이는 지금 전에 못 풀었거나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고 있다는데요. 응용력이 요구되는 심화 문제는 여전히 벅차다고 합니다. 답답해 보이는 수빈이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걸까요? 아, 이제 드디어 이제 핸드폰을 꺼냈네. 왜냐면 저 정도 집중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사실. 그쵸. 네, 좀 놀기도 하고 또 친구랑 또 문자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말죠, 우리. 저봐요. 아우. 아이가 딱 안정돼 있는 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봐도.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 스스로 공부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동영상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스스로 자기 주도학습하는 친구들에게 그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 강의와 해설지를 총동원하며 홀로 고군분투 중인 수빈이. 수학 선생님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요. 제가 응용력이나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의 수학 성적도 올리는 겸 이제 저만의 공부 방식을 찾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수빈이가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수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아주 차분해 보이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우리 수빈이를 만나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격이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신뢰가 가고요. 그리고 요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여성스럽고 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따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리더십도 강한 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서 도대체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이게 체계적으로 좀 잘 잡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서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집에서 또는 자신만의 공부 공간에서 혼자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말하는데요. 네. 학원을 가서도 돌아온 다음에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수빈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학원만 다닌 상황이 아닌가. 뭔가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추후의 복습이라던가 이런 노력이 조금 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아직 덜 잡힌 상태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계도 안 잡히고 네. 힘들어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친구가 굉장히 의지와 열정이 막 화면상으로도 막 매직거리처럼 막 느껴져요. 네, 네. 느껴지게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에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빈이에게 맞는 습관, 양 그리고 공부법만 찾아준다면 지금부터도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좀 이해가 돼요. 수학을 힘들어하는 게 왜냐하면 요리하랴, 네. 또 반장하랴, 학교 그러네. 임원 활동하랴. 바쁘네요. 이거 뭐 수학에 집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 수학 하느냐고 수학 녹화하기 전에 또 대본 봐야 되죠. 네. 또 녹화한 다음 녹화해야 되죠. 네. 끝나고 나면 또 수학 방송 모니터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는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너무 안타깝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실제로 저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방정식과 함수 집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중학교 내용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과정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던 함수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에 고차 방정식과 고차 함수로 올라가는 맨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 초등학교 내용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후행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짚고 이게 이렇구나라고 하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긴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 자기의 체화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 문제가 틀렸을 경우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알 때까지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행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현재 집합도 어렵다, 방정식, 함수 다 어렵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를 보면 진짜 객관적으로 이 부분만 어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좀 어려워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빈이의 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 상이니까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근데 특이한 게 그 언어성이 평균 하 정도가 나왔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타고난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봤든지 학습량이 좀 적어서 네. 후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언어성이 안 좋게 나왔다는 그것도 있는 것 뜻이거든요. 같아요. 요리하면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침 튀기니까. 자꾸 입을 닫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강점 영역을 보면 네. 숫자나 공통 그림 찾기, 동영 찾기 이렇게 집중력이나 기억력 쪽에 좋은 그 지표가 보였는데 약점이 보면 공통성, 어휘, 이해 전부 언어적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아이는 기하 파트보다 대수 파트에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논리성에서. 아까 자기가 어려웠다는 부분하고 좀 일치되는 면이 있고요. 네. 다만 학습 동기가 또 낮아요. 그런데 경쟁 동기 높습니다. 공부는 잘 안 되는데 누구한테 지기도 싫어하는 욕심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좀 좋은 지표는 스트레스나 불안 지수는 높지 않아서 네. 심리는 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이 아이한테 내재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학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그 후행이 한 30점, 그다음에 현행이 35점 정도 돼서 네. 후행이나 현행 다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학습 시간을 늘려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네. 연계 학습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중학교 과정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것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중학교의 개념을 좀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현재 걸 익힌다면 네. 그다음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점수가 좀 높지 않은 상황이고 공부를 그래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한다고 한 거에 비해서는 역시 좀 후행이 부족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후행을 한다면 어떤 단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해봐라 이걸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단원별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 방정식을 보자면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근해 판별이라든지 복잡한 인수분해가 나오면 틀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 기본 문제는 풀었지만 활용 문제 풀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함수 부분인데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x값이 결정됨에 따라 y값이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정의, 그다음 정의역, 공역, 치역,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방정식과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틀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1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주기함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후행 20번이 나왔고 그다음에 절대값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가 현행 10번, 그다음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관련된 것이 후행 17번에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틀렸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영어를 잘 모르는 친구가 영어 소설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라 하면 절대 알 수 그렇죠. 없듯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고1에 좀 응용된 함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방정식과 함수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활용 문제를 풀려고 하니 당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상태고 또 집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집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행학습 부분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집합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고 네. 하지만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집합의 개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에서의 경우의 수 같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숫자 세기 같은 부분이 나올 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이제 후행학습 부분에서 골라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후행을 좀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뭔가 되게 막연했었는데 이렇게 딱딱 찝어주니까 일단 좀 속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공부 방법도 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네. 그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점, 35점.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낮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근데 또 같아요. 문제 또 난이도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정말 그러네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네. 궁금해요. 잘하는 그래요. 건지 솔직히 어떤 보통인지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가끔씩 이리 씨의 그 매의 눈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오, 드는데요. 진짜? 네. 그 점수가 낮긴 하지만 네. 이제 중위권에서 조금 떨어지는 성적이지 완전 하위권의 성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이제 문제집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네. 자기의 전공과 자기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하고 가는 친구들이 수학을 완전히 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수학에 대한 열정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수빈이 같은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수학 전체를 보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 풀었는데 틀리고 이 개념 배웠는데 모르고 계속 자기가 못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수학에 겁이 나고 계속 아 이거 모르는데 아 이거구나 이렇게만 지나가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하루에 딱 3문제 여러 가지 틀리고 몰랐던 문제 중에 딱 3문제를 골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풀이를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서 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3문제지만 일주일이면 21문제가 되고 한 달이 되면 100개 이상의 개념을 알게 돼서 수학을 차분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수학 선생님들도 불구하고 그 곱하기 어려운 거 아닌데 두리뭉실하게 100여 개로 얘기하는데 90개거든요. 100개 안 되네요. 안 돼요. 하나 딱 잘 집으셨네요. 오랜만에.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네.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인데 해도 안 되는 게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행도 해야 되고 후행도 해야 되는데 사실 범위가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후행을 할 때 엄두가 안 나는 게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얼만큼을 해야 되느냐 이걸 다 해야 되느냐 현재 것도 하기가 바쁜데 이때는 그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구든 현행을 하면서 안 되는 연계 쪽에서 후행이 어디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까지만 풀어라. 그래서 이 아이가 해야 될 것들을 범위를 좀 좁혀주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할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선생님이 하라는 것을 충분히 반복하고 연습을 해서 내 것을 만들면 현행이 좀 풀리는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긍정적 성취 경험이 생겨서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범위를 확정하거나 내가 잘 모르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올바른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괜히 또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현행만으로도 되게 어렵다고 느끼기 쉬울 텐데 여기다가 후행까지 하라고 하면 뭘 또 하라는 거야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 되게 막연하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고1이잖아요. 그리고 열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마다 메모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듣고요. 또 두 번째는 틀리거나 어려운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학교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는 게 아주 좋아요.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문의한 부분에 대한 정답도 제시해 주지만 너 이 부분이 부족하네. 후행으로 가서 요 단원 풀어봐봐. 요 부분 해봐. 이 문제집은 너한테 수준이 맞지 않아. 요 쉬운 문제집 요걸로 한번 해볼래? 라면서 이제 적절한 진도와 범위와 그 팁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보면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의 무슨 영화 감상하듯이 굉장히 관람의 수준으로 술술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사전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에게 보완이 필요한 문제, 틀린 문제들을 명확하게 안 다음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터넷 강의를 보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추천하는 말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는 후행학습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현행학습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좀 다릅니다.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저 미적분이 너무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념들을 다 다시 봐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복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단원도 결국에 복습을 해야 되고 후행학습이 돼버리기 때문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는 수빈이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적분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데 또 후행까지 하다 보면 방학이 너무 벅차서 수학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 문제의 후행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문제를 푸는 것, 그다음에 개념을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좋겠고요. 근데 아까 전에처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도 좋고 근데 거기서 찾아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적어보고 정리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가 잘 맞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수학 실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행과 현행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같이 동시에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머님이 참 존경스러운 게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학원을 가는 게 나한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얘기에 선뜻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럼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지 저희가 그 정도의 팁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계획 세우고 선생님하고 같이 뭔가를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해줘야 될 것은 그 잘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주는 정도면 됐지 네. 그 이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거든요. 또 하나는 학원을 그만뒀을 때도 정말 학원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집에서 충분히 복습을 안 했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본 경험으로서 그 판단에 좋은 조력자가 될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지금 뭐 최대한 응원해 주시고 조력자, 내가 대신 뭘 해주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 정도 해주시는 게 이 아이에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확실하게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있는 우리 수빈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결정적 한방 전해 들어보죠. 제 결정적 한방은 상담입니다. 수빈이는 학교 수학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수행이나 현행의 범위, 학습량, 학습 습관,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3등급입니다. 만점이나 1등급, 2등급을 위해서 공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3등급을 위한 문제, 3등급을 위한 교재, 3등급을 위한 공부 방법 등을 깨우친다면 훨씬 더 의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하루 3문제입니다. 큰 산을 옮기려는 자, 작은 돌을 먼저 옮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산처럼 보이는 수학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작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리 씨의 멋진 해결책도 좀 기대해 볼게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네. 사실 그 결정적 한방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신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신에 네. 결정적 한 빵을 준비했습니다. 결정적 한 빵. 수빈이가 빵 터졌어. 빵 터졌죠? 아, 저 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수빈이 뭐 간식 먹으라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네. 왜 준비했냐면 어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요리사를 꾸미잖아요. 또 빵을 보면 이 빵에는 이 크림이 가운데 잔뜩 몰려있어. 그렇죠. 끝에는 크림이 없어. 없어. 한 입 먹어도 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맞아요. 배만 고파. 이게 수빈이의 실력이 빵과 같다. 오. 지금 수빈이 실력이 약간 그 빵 끄트머리 살짝 네. 여기인데 여기다 보니까 달콤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서 다가가면은
가운데 있는 한 두 슈프림을 입만 더 먹으면 이제 그렇죠. 크림이 나오는데. 이제 다 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제가 정말 대단하게 느끼는 거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사실 네. 나 수학 못하니까 이제 안 할래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수빈이가 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감동받았어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결정적 한 빵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 수다하기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수포자잖아요. 수포자. 그럼요.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수빈 양도 혹시 조금이라도 수학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나는 어떻게든 열심히 할 거라고 하는 그 의욕이 있다는 게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욕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들 잘 한번 이행을 해보고요. 더욱이 또 끈기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에서 산업 현장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는 수학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리 씨, 반응이 좀 어땠나요? 엄청 뜨거웠죠. 한마디로 정말 핫해. 요즘 네. 많이 하는 말. 그죠? 초등학생 친구들이 네. 왜 안 어울렸어요? 아니요, 힙합이 괜찮아요. 좀 안 맞나요? 많이 핫해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그 호기심 있게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봤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또 우리 어린이 행사계의 또 송혜잖아요. 네, 항상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다 보면서 네. 그런 정보를 얻었어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업 현장에서 과연 수학이 어디에 또 활용이 되는지 오늘도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제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예가 등장을 한다고 제조업은 그래요? 좀 생뚱맞는데 왜냐하면 제조업은 왠지 그 좀 손이 빠른 사람이 좀 유리할 그러게요. 것 같고 네. 아니면 또 분량률을 체크하려면 또 눈이 좀 2.0으로 네.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 생물학이 좀 더 관련이 많지 않을까. 수학에 과연 그 제조업에 좀 관련이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네. 사실 살짝 아직 감이 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 속에서 제조업이 그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이 하던 일을 사물 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을 기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제조 공정 중의 하나인 불량품을 검출해내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가 정상품과 불량품을 정확히 판별해내는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수학자와의 협업을 통해 공정 불량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 회사는 공정 자동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기업인데요. 제조 공정 데이터를 읽어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불량품을 검출하는 등의 공정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삭 가공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불량품을 검출하기 위한 공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정상 그래프를 기준으로 한 특정 구간을 범위로 잡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정상, 구간 밖으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떤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기준 데이터에 얼만큼 벗어나는지만 체크를 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량이 발생했음에도 불량을 검출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정상품을 생산하는데도 이제 불량이라고 판단한 오판이 발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수리과학연구원에 이제 의뢰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실제 공정에서 불량품이 생산되면 작업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각 공정마다 다른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로 통합시켜 여러 공정에 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학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여기에 적용한 수학적 원리는 중학교 때 배우는 좌표상의 점들 간의 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좌표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하나는 이렇게 좌표 두 개로 평면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100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큰 공간상의 점으로 보고 그 기준점이 되는 점이랑 가깝게 있는가 멀게 있는가 이걸 측정해서 불량률을 저희가 감지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번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한 수학적 연구의 기초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외에도 절대값을 이용한 차이,
순서상 값들의 합 또는 곱 등 다양한 거리 개념들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런 수학적 원리들을 바탕으로 불량품 감지 알고리즘 고도화에 성공. 여러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의 특징을 추가해 기존보다 세밀화된 기준으로 불량품 검출이 가능해졌고, 더불어 기계가 자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량을 검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공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불량품 및 공구마모 검출률은 평균적으로 약 5%에서 20% 상승, 오판율은 0.2%에서 0.0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T사의 고객사 중 한 곳은 기기 한 대당 연간 약 2천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 이처럼 수학적 접근 방식이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수학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수학적 이론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 창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분들이 좀 생각을 되게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학적 이론이 탄탄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손쉽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좋은 알고리즘을 좀 더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제조 공정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골라내고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 등에 다양하게 수학적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현대 제조업의 핵심은 자동화라고 보는데요. 이 자동화의 핵심은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적게 투입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고, 자동화가 어느 정도 최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수학이 역할을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이 이 공정의 최적화된 솔루션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일조한 수학과 제조업의 만남.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억은 하고 있잖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불량품을 검출하는데 이 원리가 사용이 되는 건 사실 잘 몰랐어요,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영상에서 만났던 수학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하나를 하나의 점으로 보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상이냐 불량품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때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연구된 이제 해석 기하라고 하는 부분이 활용이 되는 건데요. 해석 기하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 위에 점, 선, 면, 그리고 도형, 입체 도형까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어서 이것이 참 대단한 연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하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이것이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렸을 때의 장점은 이것에 대한 이 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친구들은 수직선 위에서 어떠한 점의 위치를 이야기를 할 때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점의 길이를 이야기하게 되고, 중학교 친구들은 좌표 평면에서 이 하나의 점을 이야기할 때 X축으로는 4만큼, Y축으로는 3만큼 떨어져 있어서 이 점은 4,3이라고 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공간좌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점이 A, B, C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데이터가 100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3차원까지밖에 상상할 수 없지만 100차원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100개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좌표 평면에서 4,3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4,3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되면 이 빗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루트 25이어서 5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100차원이 됐을 때에도 우리는 100개의 제곱을 한 것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불량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 점에서 이제 다른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점 중심으로 얼마나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 이거는 정상이다, 아니면 불량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요. 이런 솔루션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수학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거 내용을 들을 때마다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꼭 다시 봐야지. 한 번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보면 이해가 될까?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리 씨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불량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불량률이 안 나게 하려면은 커피나 진하게 타가지고 이거 드시고 일하세요 하면 불량률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학으로 불량률을 줄인다라는 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좀 창의력 있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수학 개념을 좀 탄탄하게 익혀야 이러한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또 이런 아이들이 많아져야 저의 노후가 편해. 애들이 그렇죠. 열심히 아이들 하니까. 덕분에. 그럼요. 열심히 해, 애들아. 근데 정말 이렇게 수학이 제조업 현장에 또 이렇게 접목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선생님. 그렇죠. 일례로 한 타이어 제조사 회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성능이잖아요, 성능. 그렇죠. 타이어가 자신의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이 성능을 검사할 때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요. 뭐 온도가 높은 곳, 온도가 낮은 곳, 비가 내렸을 경우, 우툴두툴한 게 10년 동안 달렸을 경우 이것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하고 그 성능 실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하고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수학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연구소하고 협력을 맺어서 그곳에서 그 수학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타이어의 성능을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든 건데요. 어떤 변수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타이어의 성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타이어를 제작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고 비용도 62%나 절감됐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제조업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시간과 비용 절감인데 수학이 이것을 뒷받침해줬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항상 뭐 말로만 뭐 수학이 중요해요. 네. 수학적 사고가 필요해요. 이렇게 맨날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수학으로 이제 문제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말 좀 수학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니 애들한테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지승현 씨도 사실 굉장히 진행을 잘한다. 정말 최고의 MC다. 이렇게 말로만 듣다가 같이 막상 해보니까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진짜. 잘한다고. 선생님 그런데 앞으로도 제조업에서 이 수학이 하게 될 역할은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과거의 제조업이라는 것은 대장간에서 망치 두들겨가지고 뭘 만드는 이런 경험에 의존했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공정하고 복잡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경험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이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자동화된 통합적인 그 관계 이런 거에서 수학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없는 공장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독일서부터 시작된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는 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CPS, 디지털 로봇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수학자의 위상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관련이 없을 것만 같았던 제조업 현장에서도 이렇게 수학이 활약하고 있고 많은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한테 수학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흥미롭고 그리고 다채롭게 활용되는 수학 이야기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남겨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